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저는 부북 리뷰의 부북짱입니다. 오늘은 시진핑의 권력을 몰빵해준 이유, 속어죠, 속어. 몰빵이 속어인데, 몰아가지고 왕창, 이제, 몰아준다. 그게 이제 몰빵이죠. 몰빵해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마디는요, 요게, 원심력이 작동하는 중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진핑에게 권력을 몰빵해준 이유. 이거 1. 그 다음에 1대1로의 등장. 그 다음에 펜싱 선수 진징. 그 다음에 시진핑의 권력을 몰빵해준 이유 2.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 보겠습니다. 원심력이 작동하는 중국.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의 약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원심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 자체 역사에 있어서도 중국이 분열이랑 통합이랑 이거를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한다. 뭐 삼국지 뭐 이렇게 있다가 뭐 청나라 이렇게 있다가 또 쪼개졌다가 뭐 5, 16국 쪼개졌다가 뭐 진나라 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복을. 쪼개지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분열하고. 근데 그 중에서 쪼개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원심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중국 역사,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옛날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걸로 또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랑 패권 다툼을 했던 나라들 보면은 대부분 쪼개졌어요.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번에는 얘기를 들었는데 100%라고 그랬죠. 100%. 그러니까 일단 독일이 서유럽에서 자기가 이제 대장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서유럽에서 열심히 독일이 노력을 해가지고 나치 일으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쪼개졌죠. 동서독으로 쪼개졌다. 그 다음에 일본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도 먹었고 만주도 먹었고 중국도 먹었는데 미국이랑 싸워서 깨지면서 이제 섬나라로 이제 쪼그라든 거죠. 쪼그라든 거다. 그래서 그것도 쪼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련도 냉전에서 싸우는 거죠. 미국이랑 싸우면서 소련도 미국이랑 싸우면서 이제 뭐 동유럽이 이제 쪼개져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쪼개졌다. 그래서 러시아가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랑 패권 다툼, 이른바 패권 다툼을 했던 나라들은 다 쪼개졌다. 지금 G2다? 중국이 G2다? 패권 다툼을 한다? 그럼 과거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중국이 쪼개질 확률은 100%죠. 그러니까 100%로까지는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면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확률이 높은 데다가 중국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국은 통합이랑 분열이랑 이제 반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삼국지 연의에는 뭐 쪼개진 거는 합해지고 합해진 거는 쪼개진다. 그게 뭐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삼국지 연의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냐 이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쪼개질 타이밍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이랑 관련해서 이제 만주 개발, 한국이 이제 만주까지 뭐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니까 만주도 이제 뜯어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관심이 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심력이다. 중국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원심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의 어떤 아킬레스건. 많은 사람이 이제 중국도 중진국 함정과 민주화 이행 구간의 도전에 대처해야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했다. 후진타오 시대 말기에 보인 징후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요게 둔화되면은 애들이 이제 일자리 없다고 폭동을 일으켜요. 지금 문재인의 최저임금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최저임금제 힘드니까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거기서 파이프 들고 사람들 피 흘리고 그러면 이제 폭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 요것도 이제 싫은 거예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원심력이 작동해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성장은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요소 투입이 이끌고 있었다. 특권층의 권력 남용으로 국민들은 분노했으며 요것도 싫은 거예요. 특권층의 권력 남용해서 사람들이 불만 쌓이고 기득권 쟤네만 해먹고 강남만 해먹는다. 강남 애들이 다 해먹는다. 강남 공화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원심력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만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밀란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태평천국 운동 이런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이제 엘리트 집권층은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일으키면서도 동시에 특권층이 어떤 부정부패는 없애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원심력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 그거가 이제 포인트라고 이제 보입니다. 중산층으로 올라선 이들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권, 인격권 등의 각종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점점 불안정해졌다. 요게 이제 시진핑이 권력을 엄청 크게 갖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이행 구간을 거쳐서 이 불안정을 해소하거나 끝내 해소하지 못하고 다시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시진핑의 권력을 몰빵해준 이유. 이렇게. 왜 후진타오는 전례를 깨고 시진핑에게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직까지 한꺼번에 넘겼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은 돌파하기 위해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원심력이 작동하는 중국 사회에 어떤 구심점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죠. 시진핑은 전방위적 위기에 맞닥뜨린 중국 공산당 내 두 파벌이 빚어낸 위기의식이 사버렸다. 이 두 파벌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상하이방이랑 태제당 요게 한 묶음이에요. 이게 얘네가 엘리트 이제 이른바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천당 이러면 이제 이른바 진보 개혁진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둘이 합해서 합의를 한 게 시진핑이라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원심력이 크게 작동할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원심력이 작동을 하면은 그때 돌파해야 하는데 돌파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좀 몰아주자. 그래서 시진핑에게 권력을 몰빵해 준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당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스스로 집단 지도 체제의 틀을 바꾸기로 결정한 거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 독재자라서라기보다는 어떤 밀어준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밀어준 독재자. 주변에서 밀어준 독재를 이렇게 밀어줬다라는 거예요. 정치국 상무위원 정원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둘이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드렸지만은 상하이방이랑 태제당은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수고 바닷가에 있고 그다음에 경제발전 빨리 경제발전하자. 빨리 부자가 되자. 요거고 공천당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모순들 그다음에 잘못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주의보다는 대중주의. 사람들 불만 이런 걸 잘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개혁적. 그래서 공정하게 좀 부를 나눠야지 이런 식인 거고. 그다음에 내륙 지역 안쪽은 이제 개발이 덜 됐으니까. 그래서 균형 정책.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진보 정권이잖아요. 그 진보 정권도 맞아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당이 다른 거죠. 진보 정권도 사람들이 진보 정권한테 바랬던 거는 요거예요. 요거. 공부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를 잘 나눠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랑 더 벌어졌다는 거야. 최저임금제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잘 말씀드렸잖아요. 최저임금제를 하니까 최저임금 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좋을 수 있죠. 참새를 잡아라. 참새를 잡아라 하니까 해충 못 잡아 먹으니까 이제 오히려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을 이렇게 해서 공부론 좀 잘 적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이 그렇게 안 하고 일자리는 짧고 경제성장 안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는 되고 있잖아요. 물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사람도 많이 잘리고 있잖아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 스태그플레이션 왔어요. 지금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화된다. 그리고 내년에 또 최저임금 또 오른다? 더 가속화된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를 막 고칠까?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거기 매몰되어 있다. 빠져있어. 거기 빠져있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그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은 어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게 크게 생각을 안 해요. 크게 생각 안 하고 전쟁 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거의 그 정도 수준? 그런 건데 갑자기 뭐 김정은한테 퍼준다? 거기다 돈 갖다 준다? 일반 사람들 그거를 공부라고 그 개혁적인 분배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잘 나누라고 뽑았는데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뽑아놨는데 그건 하지도 않고 뉴스 같은 거 보니까 뭐 부패 같은 것도 뭐 똑같은 거 같고 이게 나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대로 나누지도 않고 오히려 부의 불균형이 더 커졌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제일 기득권은 김정은인데 김정은한테 또 뭐 퍼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요 공부론이었는데 김정은한테 뭐 더 퍼준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론에 대해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 문재인은 이제 점점 싫어하는 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문재인 정부를. 그래서 이거는 계속 있다고 봐야죠. 이런 대립이. 이건 중국은 같은 당에서도 이렇게 대립이 있는 거죠. 먼저 부자가 돼야 돼. 뭐 그래서 뭐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낙수 효과 있잖아. 먼저 낙수 효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하니까 질리니까 낙수 효과 안 해. 분수 효과. 그래서 이게 낙수 효과면 이제 이게 분수 효과라는 거 하는 거예요. 분수 효과의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일자리가 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 근데 일단 시진핑은 요것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률의 문매는 대신 환경 보호와 빈곤 퇴치, 지역 균형 발전.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도시가 없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좌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옛날 농촌지대에 사람들이 쭉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걸 꿈꾼다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은 이제 지역균형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줄반장으로라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중도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강남이 너무 많이 해먹었다는 거예요. 서울이 너무 많이 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에 충분히 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장이 필요하다. 반장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반장을 계속 해먹었다라는 거예요. 서울이랑 강남 네가 반장 계속 해먹었잖아. 그러니까 반장 바꾸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종시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뭐 더 나아가서 뭐 n분의 1로 쪼개자. 그런 것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반장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장 자체도 없애버리자. 줄반장도 없애버리자. 그 옛날에 농촌시대처럼 뭐 수렵 채집민처럼 다 흩어버리자. 도시도 만들지 말자. 그것까지는 이제 무리인 거고. 사람 중도가 원하는 거는 반장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수도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발전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 등의 역점을 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당 대회에서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그가 지적한 것은 불균형 발전의 문제였다. 이는 정통적인 태자당 상하이방 연합의 정책이 아니다. 명백히 공천단의 비전이 반영된 프로그램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장률만 목매는 게 이제 요 선부론이라고 했다면 먼저 부자가 되자. 여기 공천단 요소를 가미한 게 이제 공부론 좀 나누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한다. 이게 뭐 이제 달래기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가 더 능률이 좋다니까요. 효율이 좋다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수출한 나라가 대부분
남쪽에 있어요. 중국도 남쪽에 인구가 많고, 동남아도 인구가 많은 곳이고, 인도도 우리의 이제 남쪽에 있고. 그래서 한반도의 물리적인 가운데가 아니라 좀 물리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해. 남쪽으로. 거기가 이제 중심부라는 게 이거예요. 남쪽 수출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맞는 거예요. 지역 균형도 되고, 더 효율적으로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흐름이 이런 거네? 남쪽에 애들이 많이 사네?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부북립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세종시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도 사람들이 열망이 있어요. 지역균형 발전, 반장 너무 많이 해먹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중심지가 기능적인 중심이 세종이라는 게 좀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수출하는 데가 다 남쪽이니까. 그래서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것도 봐보세요.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우리 저기 종로에 옛날에 삼성타워가 있었어요. 구멍이 빵 뚫린 게. 이게 뭐 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팔았나 어떻게 됐나? 그다음에 뭐 강남, 그다음 뭐 수원, 뭐 평택 이렇게 자동적으로 남하를 하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좀 더 쏠리고. 왜냐면은 현대제철 같은 거. 포항제철은 동쪽에 있지만 현대제철은 서쪽에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중심부가 이제 동쪽 부산이나 서울 이쪽에서 이제 아래쪽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투자하라는 거예요. 세종시 투자. 1대1로의 등장으로 마침내 도광양회는 현실의 정책 기조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수십 개국을 한데 묶는 야심찬 사업은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것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그러니까 1대1로가 도광양회랑 이제 어떤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 근데 왜 1대1로를 주장을 했는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 지도부는 확실히 자국 소프트 파워에서 민주주의나 반부패 같은 전통적인 영역은 전혀 경쟁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이 갖춘 무형의 매력보다는 유형의 성과물에 집중했다. 인프라는 사람들의 눈에 아주 잘 보였고 확실했다. 그래서 1대1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어떤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중국이 시설을 과잉으로 해놨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야. 그쪽으로 우리가 지금 철근 많아, 시멘트 많아. 그거를 이제 요거 만들면서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대1로 이제 에너지 루트를 다변할 수 있어요. 바닷길을 웬만한 바닷길을 미국이 막아놓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새로운 길을 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프라를 이제 해줬다고. 거기서 이제 어떤 중국의 민족적인 자긍심? 중국이 세계를 위해서 이바지를 한다. 중국이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 이제 도움을 준다. 이런 인프라 같은 거 도움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심력을 만들려고. 그렇게 보입니다. 1대1로. 그래서 자기를 좀 표현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좀 숨어있다가 자기를 표현을 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살아.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중국민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바지도 많이 하고 우리 잘 나간다. 요렇게 얘기를 해서 구심점을 삼고 원심력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그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대1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진핑의 1대1로 그거를. 그러니까 1대1로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표현을 통해서 민족주의 감정 자극을 통해서 이제 구심력을 삼는 거죠. 그래서 구심력을 삼는 거다. 원심력을 그러니까 무서워해서 거기 예방을 하는 거예요. 펜싱 선수 진징 요것도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2008년 3월에 불거진 티베트 문제를 시작으로 서구 각지에서 반중 시위대가 조직되었다. 시위대는 베이징으로 향하는 성화 봉송대가 만나는 곳마다 등장했고,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 얘기해요. 그래서 성화 봉송을 도는데 서구 사람들이 중국이
티베트도 막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성화 봉송하는데 막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뺏으려고. 그 모습을 찍은 사진과 영상은 중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그럼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특히 파리에서 있었던 반중 시위대와의 충돌은 극적이었다. 장애인 펜싱 선수인 진징이 휠체어를 탄 몸으로 시위대로부터 성화를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파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니까 이 펜싱 선수가 이제 그걸 지킨 거예요. 그는 순식간에 중국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중국 대륙 각지에서 맞불 시위가 일어났대. 왜 그거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 성화 봉송하는데 방해하냐라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화 봉송을 방해한 국가를 성토했다. 시위대는 나치 상징인 하케크로이츠를 그려넣은 프랑스 국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프랑스 유통업체인 까르푸에 대해 불매운동을 개시했다. 뭐 일본 도요타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이제 막 한다라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겠죠? 중국 경제 위기가 올 때 이런 걸 이용하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 걸 미리 이제 볼 수 있다. 진징은 까르푸 불매운동은 결국 까르푸에 고용된 중국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니네들 그러면 우리 중국인한테 오히려 피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위대는 어제의 영웅을 이 펜싱 선수 진징을 하루 만에 매국노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야말로 세계 각지에 있는 중국 유학생이 뛰쳐나와 자국을 변호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옛날에 막 시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국 유학생들이. 이런 것도 이제 있다. 그래서 중국이 위기에 있을 때 민족주의로 구심력을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근데 시진핑의 권력을 몰빵해준 이유 2.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정치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시진핑 집권 전에 정치개혁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 이제 공산당 독점하는 거 그거 이제 다단계로 갈까? 민주주의 진짜 하자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은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 시진핑 체제 자체가. 그 대신 소련의 허무한 패망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늘었다. 또 다양한 요인이 이와 같은 결과에 개입을 했다. 먼저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미국 모델에 대한 불신이 베이징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경제 위기는 없을 수가 없죠. 경제 위기가 없을 수가 없고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그때보다 이제 더 늦어졌으니까 더 심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또 보시라의 사건과 같은 보시라 이 사람은 약간 모택동식으로 옛날에 문화혁명식으로 좀 선동하려고 했다 이게 선동하려고 했다. 근데 주류는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원심력을 또 작동시키고 막 사고도 나오고 등수평도 아들도 막 죽고 그러니까 문화혁명 때 막 죽고 2층인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밀어가지고. 그런 게 그 문화혁명도 연구 대상이야. 그런 게 있나 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가지고 폭력 일으키고 하는 게. 하여튼 정치적 급변 사태는 중국 정치인에게 여전히 강한 국가의 필요성을 증명을 했다. 시진핑은 바로 그 강한 국가를 자신이 지휘하면서 개혁 개방이 만들어낸 숱한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공산당 집권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정치 개혁은 안 해. 천안문 정신 애들 막 쏴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계승한다는 거죠. 그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제가 그래서 물음표를 해놨는데 그 계승을 해서 공산당 집권 계속을 한다. 그리고 모택동식 문화혁명은 배격을 한다. 보시라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라가 그런 거 선동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등수평 경제발전으로 가긴 가는데 공청단에서 이야기했던 거 경제 불균형, 균형 발전 그런 거는 도입을 하고 부패도 이제 해소를 한다. 그래서
공부론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가지고 절충한다. 이게 이제 시진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력이 작동할 때 시진핑으로 돌파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인 집권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또 민족주의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돌파한다. 이 민족주의에 편승하려고 하는 게 이제 1대1로라고 하는 거죠. 1대1로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많이 해줘.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 세계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또 이제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게 뭐 에너지로도 다변화도 있고 과잉시설을 이제 소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은 시진핑에게 권력을 몰아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잡았다라기보다는 시진핑에게 몰아줬다. 왜냐하면 원심력이 큰 사회이기 때문에 구심력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 의미는 공산당이 계속 집권을 한다.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은 계속 되는데 부패 문제가 또 오히려 원심력을 작동시킬 수 있으니까 부패 문제는 이제 해결해 간다. 불균형 문제, 부패 문제 해결해 간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요소로 1인 집권이나 민족주의 요소를 통해서 원심력이 작동할 경우 돌파한다. 시진핑이라는 이름으로 돌파한다. 그래서 몰빵을 준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부분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자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제 중국 경제 위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좋아요와 구독은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 리뷰 되겠습니다. 연말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